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각원장 스님을 좀 원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정각원 법회가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필이면 신라편 한국 불교 이해를 주느냐. 왜냐하면 이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별 재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왜 재미없는 걸 날 줘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재미없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인도 불교가 나온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같이 속해 있는 그 동북아시아가 그 문화가 상당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그 역사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대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대개 기독교의 모태인데 헤브라이즘 문화와 그리스 로마 사상이 합쳐지면서 이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서구 사상의 주류죠. 그 사상의 주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침공하고 있는 대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혹은 부시의 어떤 그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지난 몇 년간의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극단주의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서남아시아의 불교 문화와 대개 동북아시아의 대개 그 중국 문화가 합쳐서 만들어져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것이 이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 불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중국 불교의 범주 속에 있는 게 한국 불교라고 본다면 대개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남아시아가 가지고 있던 인도 불교에 대해서 다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어떤 정신 사상 같은 것이 합쳐져 가지고 대단히 뛰어난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특히 신라편을 중심으로 보게 될 터인데 이쪽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토요일 아침에 약간 우리가 릴렉스한 상태에서 듣기에는 꽤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조금 근데 계신 분들 몇 면을 보니까 굉장히 지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이야기를 좀 하겠고 대단히 고마운 것은 제가 되게 이제 제가 2009년도 제가 집이 서울이고 직장이 창원인데 2009년도 들어서 처음 오늘 집에 왔어요. 한 번도 집에 못 오고 작년에 왔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2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료 법회를 나가거든요. 창원에서 마산에서 나가는데 무슨 법회를 나가는가 하면 어린이 법회를 나갑니다. 그 어린이 한 20명 놓고 법회를 매주 일요일 하는데 그 성철 스님 제자 중에 한 분이 마산에 정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데서 어린이 법회를 하는데 그게 왜 나가는가 하면 우리나라 절에서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쪽 그 기독교 쪽을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약간 좀 지나칠 정도로 따져가지고 아이들 교회 안 가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 절에 안 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자신도 대개 4월 초파일 날 한번 절에 갔다 오면 1년째 다 간 거로 생각하는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웰빙의 삶이죠. 느리게 살지만 어떻게 본다면 한국 불교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불자인 뭐죠? 어린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혼당할 오히려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를 각오하고 지금 계속 그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어린이 법회에 가서 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발 그 강의 시작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뭐 손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아들이 됐든 조카가 됐든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혼자서 절에 좀 오지 마시고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 집 아이도 안 따라다니니까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좀 이 불교가 청년 불교가 되고 어린이 불교가 되어야 불교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한 40이 넘으면 다른 쪽으로 헤매다가도 뭐 다시 뭐죠? 불교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미 뭐죠? 다른 쪽에 세뇌당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좀 어린이들, 조카들,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 제발 좀 절에 좀 데리고 다니고, 어린이 법회, 여러분 다니시는 절 같은 경우에 어린이 법회 없으면 주지스님한테 뭐죠? 강력히 청구해가지고 만들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해서 되게 미래의 불자들을 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으로서 한국 불교의 이해 신라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불교의 불교의 전례는 사실은 되게 이제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한국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나 뭐 신라나 고구려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거의 일종의 부족 연맹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조그마한 업 정도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국가들이 서로 찢고 복구하면서 뭐죠? 전쟁을 통해서 뭐죠? 점점 뭐죠? 규모가 뭐죠? 커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인이, 진안인이, 변안인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끼리 자영업 비슷하게 무슨 식당을 하나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큰 규모의 식당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를 하다가 이마트 같은 큰 규모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거하고 경영하는 시스템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와 같은 대단히 큰 규모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옛날에 조그마한 모양의 국가와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경영의 시스템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쭉 둘러보니까 그 당시 가장 선지 시스템이 뭐냐, 가장 최고 수준의 문화가 뭐냐라고 보니까 뭐죠? 불교다라고 해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 요청해서 도입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입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은 고구려고 백제이고 신라는 뭐죠? 가장 후진국이었죠. 대개 이제 문화가 뭡니까? 중국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중국 문화가 내륙으로 오는 건 뭐죠? 고구려고 바닷길로 오는 건 뭐죠? 백제이기 때문에 신라는 어떻게 하든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개 불교가 수용되어지는 대개 기간이 가장 재빠른 것이 대개 고구려고 그 다음에 백제고 마지막이 뭐죠? 신라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개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 수용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죠. 그런데 가장 큰 갈등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말하면 신라가 가장 후진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 연맹체라고 하는 옛날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일 입장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2차 돈이라고 하는 어떤 순교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대개 서서히 대개 불교가 수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불교가 되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어떤 노력과 그 다음에 불교의 공인이 동시에 대개 추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가 수용되는 것은 대개 국가 불교로서 수용되어진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보는 어떤 오해도 있고 이해도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동북아시아 쪽에 이제 오해나 이해 중에서 예를 들면 인도 문화와 중국 혹은 동북아시아 문화가 서로 만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한국 쪽의 불교에 대한 강렬한 어떤 안티 세력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개 현실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유교 문화는 신을 전제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유교 문화에는 공자는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개 유교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퍼뜨리면서 대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걸 연결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을 가장 문제로 삼는 문화죠.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뭡니까?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대개 뭐냐면 폐륜이다 혹은 멸륜이다라고 이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종교 집단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생산을 하지 않고 완전히 얻어먹는다라고 해서 해국이다라고 해가지고 멸륜 해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많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교적 문화권의 입장에서는 멸륜 해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할 때 어떤 식으로 자꾸 불교를 수용하려고 예를 드는가 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체제의 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전제가 계속 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를 다른 말로는 국가 불교라고 합니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체제 속에서 불교가 영위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대개 우리가 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광법사의 세속, 오계 같은 것은 불교에서 본다면 불교는 철저하게 불살생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데 원광법사의 세속, 오계는 살생, 유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대개 이제 불교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쨌든 서로 절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불교가 수용되어지는 것이 되게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해서 수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불교 유입 이전의 세계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현생과 내생, 저성과 이성이 한 라인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뭐 한다고? 잘 산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현생에 내가 왕이면 죽어서도 뭐가 됩니까? 왕이 된다. 근데 왕은 자기가 모욕합니까? 누가 모욕시켜 줍니까? 왕이 스스로 옷 입습니까? 왕이 세탁기 돌립니까? 그렇죠. 왕은 많은 뭐가 필요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죽어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을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데려가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있었죠. 예,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여러분 진시황릉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따라서 처음에는 뭐죠? 막 생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372년 고구려를 필두로 하여서 대개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대개 불교가 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전체의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대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윤회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개 우리가 지은 제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뭐죠? 복도 받고 뭐죠? 하도 받는, 좀 더 작게 말하면 6개의 세상을 돕니까, 안 돕니까? 돌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왕인 경우에 남에게 복을 주기가 쉬워요? 할을 주기가 쉬워요? 예. 주로 늘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시키잖아. 계속 시킨다. 예. 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군이잖아요. 군이 뭡니까? 윤자와 입구자가 합쳐서 왕이에요. 윤자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말하는 우두머리가 뭡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우두머리. 그럼 말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야, 그렇다면 내생에 윤회할 경우에 좋은 데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 나쁜 데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 나쁜 데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자, 따라서 불교를 수용하며 동시에 불교는 일단 먼저 국가불교니까 왕이나 귀족부터 먼저 수용이 되거든요. 수용되어지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히려 불교적 세계관에서 본다면 내 그 신하들을 데리고 죽는 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교가 도입되어지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금 현재 봤을 때 원시적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것들, 대표적으로 뭐죠? 순장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사그리 뭐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 오롯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던 뭐죠? 우리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개 뭐 사성제니, 삼법인이니, 연기니, 윤회니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의 사유체계에 서서히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지금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불교는 그 상청 체제에서 대개 기득권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불교는 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 불교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전륜성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대개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2페이지에 있듯이 기본적으로 대개 뭐 고대 인도의 전기에 나오는 이상적 제왕이 뭐죠? 전륜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륜왕이 뭐냐면은 뭐 신라 지릉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로 뭐죠? 전륜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대개 그 부처의 경지와 뭐죠? 왕을 뭐죠?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진종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왕뿐 아니고 대개 이제 인도의 계급이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사성 계급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계급이 뭐죠? 대개 브라만 계급인데 그 다음 계급이 뭡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이고 부처님은 무슨 계급이죠?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그죠? 따라서 부처님의 크샤트리아 계급이
바로 뭐죠? 대개 그 신라 사람들 중에 뭐죠? 왕족들이 바로 크샤트리아 계급이다라고 해서 대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대개 그 신라의 왕족들은 대개 바로 석가모니와 같은 혈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죠? 진골, 성골로 바뀌면서 대개 그 불교의 신라의 모든 왕들이 대개 자기의 왕명에 뭡니까? 법명을 갖다 붙입니다. 법명을. 그러니까 귀족들은 대개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뭐죠? 부처님의 혈족이고 혈족 중에 대표가 바로 뭡니까? 신라의 뭐죠?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일 때 껍데기를 먼저 받아들입니까? 내용을 먼저 받아들입니까? 대개 우리가 뭘 할 때 대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칼처 쇼크가 일어날 때 일단 뭐죠? 껍데기부터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지? 여러분 핸드폰 서죠? 여러분 핸드폰 껍데기 씁니까? 내용 씁니까? 여러분 껍데기 쓰잖아요.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어떻습니까? 잘 보내요? 버벅거려요? 우리는 거의 핸드폰이 뭡니까? 전화 주고 받고 문자 조금 뭐 맞춤법 틀리게 보내는 것 정도죠. 이건 핸드폰이 뭡니까? 껍데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뭡니까? 핸드폰에 콘텐츠 써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처음에는 뭐죠? 껍데기. 차츰차츰 뭐죠? 안으로 들어가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불교의 뭐죠? 껍데기, 상층계층이 대개 그런 걸 이용하다가 차츰차츰 이것이 뭐죠? 대개 불교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뭡니까? 불교 교학과 관계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교학을 수용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최초의 뭐 불교 교학은 이런저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뭐 원광법사라든지 혹은 뭐 자장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불교 교학을 수용하게 됩니다만은 대개 이제 불교 교학의 경우에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이제 불교라고 보죠. 그래서 그 먼저 그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교학을 공부하기 전에서 먼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한다면 대개 이제 신라가 통일된 전과 후를 가지고 본다면 통일신라 전, 삼국시대의 신라는 불교를 수용해서 하나의 국가 통치 이념이나 혹은 정치 이념으로 좀 더 나가서 삼국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수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수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원현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정치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정치 이념으로서 불교를 가만히 수용을 해봤는데 사실은 불교는 엄격히 말하면 정치 이념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정치 이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정신세계와 관련 있는 부분이지 정치 이념이 될 수 없죠.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 이념이 되기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따라서 무엇을 도입하는가 하면 유학,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성리학 이전에 한당 유학입니다.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있었던 유학을 도입해가지고 정치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유교를 도입하게 되고 불교는 한 단계 높여져가지고 뭐죠? 정신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개 그 신라 때 통일신라 이전과 이후에 불교를 수용하는 차이입니다. 통일신라 이전은 정치 이념이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수용된다면 통일신라 이후는 뭐죠? 대개 철학이나 사상이나 우리 삶과 관계되어지는 쪽으로 이제 수용이 되어지면서 불교가 점차 뭡니까? 민중 속으로 뭐죠? 하고 들어지면서 불교가 대중화되고 신라 사람의 95%가 뭐죠? 불교를 믿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신라의 그 불교 문화가 이 당시부터 뭐죠?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신라 이전은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불교가 수용되어진다면 신라 이후는 뭡니까? 대개 민중에게 불교가 진행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뭐죠?
불교의 대중화 혹은 대중불교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뭐가 많이 이야기되는 건 교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야기되고 지금부터 이제 불교 교학을 좀 보는데 대중불교, 민중불교라고 할 때 제가 늘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이나 이런 때 뭐 명동을 여기 나가면은 그 은행 문 닫은 데 이런 데 앞에서 기타 들고 노래 부르면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불교 신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신자일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죠? 가스펠 부르고 막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듣는 아주 클래식 노래 가운데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어메이징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노래들은 가만히 알고 그 내용 가사를 보면 그게 되게 어느 쪽 관계 있습니까? 기독교 관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화 뭡니까 그 수녀 나오는 영화 시스터 액트인가? 수녀 나오는 영화 있죠. 그런 것도 그 영화가 전 세계 히트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기독교 문화를 전파시키는 엄청난 뭐죠?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신라 때 대중불교 문화 운동을 일으키던 스님들은 특히 뭐 원효나 대한스님 같으신 분들은 직접 뭡니까? 목탁 들고 민중소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오늘날 일요일날 교회 앞에서 은행 앞에서 뭐죠? 기타 들면서 가스펠송 부르는 것의 원초적인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은 가스펠 예를 들면 불교의 대중화의 가장 최초가 뭐죠? 신라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 일요일날 그렇게 해서 대중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은 뭐죠? 그리스도교고 우리는 전혀 안 하고 뭐 기껏해야 우리는 뭡니까? 뭐 노래 같은 것도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노래 같은 거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저는 늘 화가 납니다. 물론 사실은 불교의 어떤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 대중노래화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신라 때 그 대중불교 문화운동 이게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약간 좀 골치 아픈 이야기. 되게 이제 그 당시 신라 사람들 되게 통일 신라 이후에 한국 불교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한국 불교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이 한국 불교를 이해할 때 가장 최고로 꼽는 인물이 1위가 원효고 2위가 뭐죠? 지들인데 되게 이때 한국 불교 문화 콘텐츠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물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그야말로 중국으로 치면 뭐죠? 되게 당나라 때 불교의 한건기라고 여겨지던 신라 불교의 한건기에는 반드시 뭐죠? 교학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습니다. 그 교학에 대해서 지금 좀 보겠습니다. 되게 이 신라 때 교학과 연관되어서는 크게 이제 세 분 정도가 많이 이야기돼야 되지만 세 분 정도가 이야기돼야 되는데 원척이라고 하는 분과 유식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상스님과 하엄사상, 그 다음에 원효스님과 하쟁사상, 요 정도가 일단 뭐 이야기가 될 겁니다만은 또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통일신라 말기에 되게 선종, 구산선문이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되게 크게 교학에서 유식, 하엄, 그다음에 화쟁,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에 구산선문해 가지고 오늘날 조계종의 원류인 대개 그 남종선에 관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되게 제가 11시 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꼭지에 한 7, 8분씩 간단하게 어떤 것이 그 당시 한국 불교를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원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유식 사상이죠. 되게 유식 사상인데 되게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한다면 오직 정신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정신밖에 없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정신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물질이죠. 그러면 유식에서는 이 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는 없다. 절도 없다.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정신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견해에 좀 반대되어집니까? 반대되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되죠. 왜? 여러분 보기에 마이크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소리가 나죠. 근데 마이크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손오공의 뭐죠? 현장법사로 대표되어지는 유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원척, 현장과 원척은 서로 상벽을 이루는 분인데 뭐 유식은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18년이나 세월을 통해서 뭐죠? 인도까지 가서 가져왔던 그 유식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교적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아득한 옛날 한 10,000년 전쯤에 원신이었던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그때도 세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때도 해는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달은 졌고 눈은 내렸어. 그 당시는 뭐 눈 내려가지고 러시아호 때 뭐 차 사고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압록강은 흘렀고 남산도 있었습니다. 그지?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아마 강아지 수준이었을까요? 그지? 자, 따라서 강아지와 나는 같은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이 진울 스님은 공적영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지자 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성이죠.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문득 알게 됩니다.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져 있고 해는 뜨는 데서 뜨고 지는 곳으로 지고 비는 봄에 오고 겨울은 뭐죠? 춥다. 따라서 5월달이나 4월달 되면 지붕을 고칩니다. 우리는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뭐죠? 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붕 고치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김장하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우리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내가 늘 우리 집 사람하고 걱정하는 게 저게 심부름만 좀 해줬으면 참 좋은데 심부름은 못해. 다시 말해서 세상은 무의미, 카오스 상태에서 인간의 예지 능력을 통해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뭐죠? 1년을 나누어서 뭐죠? 사계절이라고 부르고 해가 뜨는 것을 뭐죠? 동쪽이라고 부르고 해가 지는 걸 뭐죠? 서쪽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나서 무엇이 됩니까? 꽃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일종의 리모델링한 거죠. 원래 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떤 의미로 봤나? 우리가 세상을 마는 거죠. 창조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한 우리가 세상을 의미를 준 그것은 육체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유식의 용어를 뭐죠? 식이라고 하죠. 따라서 사실은 이 세상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세계가 투영한 거죠. 뒤집어 말하면 바깥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내가 그걸 인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뭐죠? 세상의 질서를 뭐죠? 주어서 그때부터 세상은 뭐죠? 질서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고 살게 되고 우리는 뭐죠? 그 질서 속에서 산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은 뭐밖에 없다? 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할 것은 우리가 대상세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도 대상세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었고 그것에 의미를 준 것은 누구라고? 우리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강아지는 늘 어떻습니까? 세상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강아지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바로 주인공이고 세상의 뭐죠? 주제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대개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히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뭐죠? 인간 정신의 위대한 성리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뭐죠? 삶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뭐 세상이다라고 보는 게 뭐죠? 유식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야기를 좀 더 뭐 더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좋아야 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고 할 때 우리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정신이 원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정신은 문제가 없죠. 거기에 뭐죠? 살면서 뭐가 묻었죠? 때가 묻고 때가 묻고 때가 묻어서 마침 내가 검은 안경을 끼면 바깥이 뭐죠? 검은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의 불성에 때가 묻고 때가 묻고 때가 묻어서 때가 묻은 걸 통해서 보니까 굴절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묻은 때를 뭐죠? 가장 안에 있는 걸 아리아식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걸 뭐죠? 말라식, 안, 이, 비, 설, 신, 말라, 아리아식. 그걸 뭐 끊임없이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원칙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 경우에 되게 원칙의 경우에 이 경우에서 되게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이 가지고 있던 신라 교학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식인데, 안타까운 것은 되게 이제 이분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유학을 많이 가겠죠. 유학을 주로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지금 다 미국 가듯이 중국 가죠. 그래서 이분은 뭐 불행하게도 유식학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서 그냥 돌아가셨죠. 그것이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스님과 하엄사상이 이제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주로 절 만드신 분이 세 분이죠. 의상스님 아니면 뭐죠? 원효스님 아니면 진울스님이에요. 네, 세 분이에요. 그래서 참 그 절을 다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유식과 더불어서 하엄사상은 그 통일신라의 불교학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엄사상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말하면 인도 불교라기보다는 뭐죠? 중국 불교예요. 중국 불교인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대개 인도 사람들하고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성론,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 강렬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명자의 성선설, 순자의 뭐죠? 성악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죠? 중국의 모든 사회 체계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강렬한 어떤 천착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계속 주자 이래로 계속 이야기되고, 그것이 한국도 중국하고 같은 동북아시아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태계, 율곡의 뭐죠? 사단, 칠정론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인도에서 불교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론의 관점에서 불교를 재설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죠. 선악을.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교를 재석한 것. 그러니까 재석했다는 말은 중국식이나 한국식으로 불교를 재석했다는 말이지, 불교의 본래 의미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바로 천태입니다. 천태불교가 성악설적인 면에서 불교를 재석한 겁니다. 그래서
일념 삼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에 뭐죠? 3,00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뭡니까?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부처의 마음에도 뭐죠? 지옥이 들을 수 있고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뭐죠? 부처가 있다. 두 가지죠. 너가 지금 부처의 기형제에 이르는 사람도 아차 잘못하면 바로 뭐죠? 지옥으로 떨어지고 너 지옥의 문턱을 헤매는 사람도 네가 한 번, 일념, 한 찰나에 생각만 잘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부처의 마음 안에도 악마가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용기가 있는 이야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박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런 정도로 용기 있는 이야기죠. 아주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천태지휘 대사가 하게 됐고 이게 천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악설.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불교를 제설한 게 뭐죠? 하음입니다. 하음은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 완전성에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사법계 사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대개 사법계가 어떻습니까? 맨 먼저 사법계 하면 처음에 뭡니까? 현상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서로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죠? 이법계 아닙니까? 이법계는 뭡니까? 이라고 하는 말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죠. 현상 내면에 숨어있는 본체는 차별이다, 무차별이다. 무차별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무예법계죠. 현상과 본체 사이에는 서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체로부터 뭐가 나오죠? 현상으로 나오고 현상은 본체로부터 현상이 나오고 현상은 본체.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물이 본체라면 파도는 뭐죠?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물과 파도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사무예법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사무예법계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기체가 되기도 하고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봤을 경우에 기체로서의 물과 얼음으로서의 물은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알고 보니까 얼음은 물로부터 되어 있고 기체도 물로부터 되어 있죠. 따라서 얼음은 바로 뭡니까?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하고 나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앉아서 하는 게 버릇, 나 서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은 사죠. 음사죠. 나는 양사입니다. 보살님입니까? 자, 그럴 경우에 일단 보면은 이분하고 나는 되게 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르죠.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죠?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든 원리나 나를 만든 원리는 뭐죠? 같죠. 따라서 결국 이사무예법계인데 다르게 말하면 결국 사사무예법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보살님하고 나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죠. 따라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가 하면 여기 왕이 있습니다. 여기 거지가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왕과 거지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왕과 거지는 하음이 이론에서 본다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죠. 즉 왕과 거지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뭐죠? 마땅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건 다 고귀한 것이죠. 모든 건 다. 따라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하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의상스님입니다. 그래서 의상을 대개 해동 하음종의 초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상스님이 끊임없이 이걸 뭐죠? 실천화한 것이고 이걸 일원화하신 분은 중국의 뭐죠? 법장스님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총무원장 법장스님하고 본명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대개 그런 것들이 되게 따라서 의상은 이 하음 사상을 실천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하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성악설과 성선설을 놓고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봤을 경우에 천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땡감이죠. 땡감. 그렇죠? 그러면 가을 되면 무슨 감이 됩니까? 예, 단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불성이라고 봐요. 불성.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다 지금 땡감일까요? 단감일까요? 땡감이죠. 땡감입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나중에 무슨 감이 될까요? 단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감이니까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열애장 그러잖아요. 열애장 그죠? 열애의 종자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애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최고의 위치에서 지금 밑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너는 본래 부처야라고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하음사상이에요. 하음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최고의 수준에서 끌어올려. 너의 집은 여기야. 근데 너는 지금 집을 나가서 길을 헤매는데 지금 잠깐 집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 생각해봐. 집은 여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태는 뭐냐면은 니는 지금 여기 있지만 그래도 네가 지옥 속에 있지만 한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 일념의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밑에서 뭐죠? 네. 그러니까 천태나 하음이나 궁극적으로 뭐죠? 부처의 삶을 가고자 하는 것이고 한쪽은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이고 한쪽은 밑에서 뭐죠? 올리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 이제 하음이나 천태의 어떤 사상, 천태 법화경, 하음의 하음경을 보면은 훨씬 이야기가 그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이제 원효죠. 원효인데 그 이 당시 그 전 세계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금융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융위기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대안이 있느냐 문제는 거죠. 대안이 있으면 이걸 확 뭐죠? 바꿔버리고 할 텐데 대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또 혹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본주의를 현실적으로 이길 힘이 아닌 것도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참 통일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남한이 원하는 쪽으로 통일하려면 북한이 반대하고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통일하면 남한이 뭐죠? 반대하니까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남한과 북한이 공이 원하면서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이념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념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겠죠.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효가 살던 시 원효가 왜 1000년을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한국 불교 문화 콘텐츠에서 랭킹 1위냐? 랭킹 1위냐? 원효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원효가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효 당시는 유교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중국도 한국 그 당시 세계라면 동양만 말합니다. 서양은 빼고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지적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불교 문화인데 불교 문화가 그 당시 충돌을 일으켰어요.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가? 불교 교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면 중간과 뭐죠? 유식을 꼽습니다. 중간과 유식. 중국 교학의 양대 산맥 그러면 천태와 하음을 꼽지만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다 해가지고 불교 교학 중에 최고하면 한쪽은 중간, 한쪽은 유식을 꼽는데 중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계속해서 부정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염세적인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이 중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유식은 중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떤 공허함, 중간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어떤 공허함, 되게 건설하지 않고 깨부수는 것에 대한 어떤 공허함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유식이지만 유식도 나름대로 또 문제를 너무 혹은 묘를 강조함으로써 어째 공을 상실하게 되는, 중간을 대표하는 용어가 공이라면 대개 유식을 대표하는 용어가 유거든요. 공과 유의 어떤 부조화, 그것이 그 당시 인도, 중국, 한국의 가장 큰 남 문제였습니다. 남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라의 남 문제는 삼국 통일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삼국 통일에 있어서 대개 불교 이념과 전쟁 이념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 이념은 평화 불사시행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런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 넓게는 전 세계의 가장 큰 핵심 남 문제였고 좁게는 신라의 남 문제였습니다. 이 남 문제를 바로 푸신 분이 원효예요. 원효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가 1000년 전에 사실 오늘날로 딱 따진다면 자본주의 대안을 내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거나 남과 북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서 남북 모두를 만족시킨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1000년 전, 어떻게 말하면 1300년 전에 원효고, 따라서 그래서 원효 하는 거지. 세상의 명불허전 아닙니까? 원효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정사상이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한국 불교 랭킹 1위인 원효와 랭킹 2위인 진울스님 모두 다 국내파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을 안 갔어요. 국내파. 오늘날 한국에서 국내파들이 별로 대접을 못 받는데,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 이쪽 유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니 이런 분들 다 국내파입니다. 율곡이도 국내파고 다 국내파죠. 그래서 혹시 아들 딸들 너무 유학 보내시는데 유학 못 간다고 너무 섭섭해요. 100년 200년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아남는 건 뭐라? 국내파가 살아남는다. 근데 일부러 또 유학 가는 걸 붙잡아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 신라 말이 되면서 늘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의 경우에도 불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빙자한 군상들이 문제가 됩니다. 불교를 빙자한 군상들이, 혹은 이제 건성들, 불교를 빙자해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그런 건성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불교 교학이 급격히 침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 말기가 되면 세상에 한번 뒤바뀔 만한 어떤 새로운 또 이념이 필요할 때가 되는데, 불교 교학에서는 이미 그 이념이 바닥이 난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선종의 이 수용과 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신라 왕조의 붕괴를 예언하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이념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봤을 경우에, 이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밖에 뭐가 없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당시 신라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따라서 많은 성녀들이 뭡니까? 새로운 어떤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답보 상태, 몇백 년간 계속돼서 이미 이제 낡아버린 이념을 아니고 새로운 이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아주 급격히 발흥하고 있던 선종 중에서 남종선, 쉽게 말하면 나중에 조사선, 우리가 여기는 조계종 해능스님을 하나의 필두라는 그 조사선 사상을 수용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 당시 신라 말기에 신라의 체제와는 반대되는 기족 불교나
왕족들은 도시 중심인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뭐죠? 산에 갔어. 그래서 9개의 산. 그래서 구산에서 선문을 열면서 대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지방의 뭐죠? 호족들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마는데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그 제공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뭐죠? 고려를 건국하는 데 큰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또 아주 재밌는 것이 고려 말이 되면 또 불교가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어서 그 당시 보호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뭡니까? 역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요. 가서 굉장히 많은 어떤 중국 사상을 가지고 와서 고려 불교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 기억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유화가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가 건국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신라 때는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는 대개 선불교를 도입한 것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뭐죠? 또 고려 말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불교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 통치의 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삼국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념으로 수용되어지지만 통일을 하고 난 신라에서는 이미 그 이념은 이제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뭐죠? 좀 더 깊은 뭐죠? 인간의 뭐죠? 심령 속으로 기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 당시에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 교학들이 꼽히게 되고 그 불교 교학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뭐죠? 원척 스님, 어상 스님, 특히 원효 스님이고 그래서 원효의 사상은 해동종이라고 아주 종을 부릅니다. 원효가 해동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뭡니까? 해동종. 해동이라는 말은 중국의 뭐죠? 동제 해동종 하면 뭐니까 원효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신라 말기가 되면 대개 교학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래되면 다 뭐합니까? 오래되면 굳죠. 굳으면 뜯어 고쳐야죠. 그죠? 뜯어 고치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선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선종의 새로운 이념으로 고려 건국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500년 동안 불교는 뭡니까? 한국 사회체계에 뭐죠?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한국 불교에서 통일 신라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한 5페이지 정도인데 제가 만드는 내용은 한 40페이지쯤 되거든요. 이게 저는 또 이게 고려 말의 풍수 도참 사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메일로 이거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저 메일 번호를 나중에 제가 0108 1101 골뱅이 한메일입니다. 예. 하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료로 보내드리고 나중에 뭐 하시려면 이건 그냥 자료로 메일로 받아보시면 되고 자료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게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시간에 주마 강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좀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잘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끝내겠습니다.